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한의학으로 풀어보는 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혁재 원장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곰팡이가 생겼다면 여러분 암세포를 곰팡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곰팡이랑 벽장 뒤에 곰팡이가 까맣게 쓸어 있어요. 속상하죠? 네. 냄새도 쾌쾌하고. 그래서 이 곰팡이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칼로 이렇게 벽지를 도려내고 새 벽지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드문드문 있는 곰팡이들은 약을 쳐가지고 죽이겠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드디어 그 방에서는 곰팡이가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난 드디어 이 방의 곰팡이로부터 해방됐다라고 되게 좋아했는데 며칠 뒤에 가보니까 벽장 뒤에 곰팡이가 또 생긴 거예요. 뭘 잘하고 뭘 놓쳤을까요? 잘한 거는 효과적으로 까맣게 있는 곰팡이 부분은 벽지를 교체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약을 쳐서 효과적으로 곰팡이를 없앤 건 잘한 거죠. 놓친 건 뭐냐? 곰팡이가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방의 환경을 바꾸는 것을 놓친 거예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혁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지난주에 강연을 듣고 정말 또 오늘도 정말 기다려졌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한의사로서 그 암을 전문으로 치료할 생각을 하셨나요? 사실은 이 암이 발생하는 원인을 볼 때는 한의학적인 원인과 너무 흡사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마음의 병이 암이 되는 사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마음의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과 환경도 바꿔야 되지만 또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방법도 제일 중요한데 이것이 한의학에서 굉장히 잘 치료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걸 많이 도와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환자를 보고 있는 병원은 이 양한방 협진병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환자분들이 이 자연치유적인 부분과 또 양방적인 치료 부분을 같이 협업을 해서 보다 좀 나은 방향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병원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원장님께서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뇌졸중이나 심장질환보다는 차라리 그나마 암이 좀 걸렸을 때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럼요. 네네. 자, 그러면 그동안 이제 그 환자분들을 많이 치료를 해주셨을 텐데 좀 이 암 걸린 환자분들 중에 기억에 남는 분 계십니까? 많이 있는데요. 네. 그 대부분 이 처음에 암이 왔을 때는 다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는데 재발됐을 때 더 큰 멘붕이 와요. 재발되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해서 완치됐다고 했는데 왜 또 내가 재발됐을까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적으로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 한 분이 처음에 그 대장암 때문에 이제 이 치료하시다가 대형 병원에서 이제 항암도 하시고 그래서 완치 판정이 났는데 몇 개월 뒤에 검사해 보니까 폐로 전이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그 대형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하면서 동시에 저희 병원에서 같이 이제 치료를 같이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처음에 올 때부터 계속 울어요. 그러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겁도 나고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내내 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슬픈 감정이 폐를 망가뜨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의학적으로는요 짜증내고 화내면 간이 망가지고요. 근심 걱정이 많으면 비장, 위장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감정이 많으면 폐가 망가져요. 내가 그래서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폐전이 됐는데 이런 슬픈 감정을 계속 가지고 살다 보면 절대로 다시 치유될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런데 이분이 제 말을 듣고서 뭔가 느낀 바가 있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말 밝게 바뀌고 그래서 이제 같이 있는 그 환우분들하고도 굉장히 밝게 이야기를 하고 또 매일매일 많이 웃고 이렇게 하시면서 성공적으로 폐암까지 완전히 완치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이야. 만약에 항암만 하고 항암에만 의존을 하고 근본적으로 마음에서 오는 그런 감정들을 해결하지 않았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사상 누각이라는 거예요. 왜냐? 오장육부의 질환은 마음에서 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해결해야 오장육부의 질환이 좋아지는데 특히 폐는 슬픈 감정. 이 가장 안 좋은 감정인데 이것이 해결되면은 항암도 잘 되고 또 재발도 적고 치료도 빨리 되고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치료가 잘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원장님의 자랑 잘 들어봤습니다. 네, 또 이제 아까 얘기 듣다 보니까 암이 정말 무서운 병이지만 치료할 수 있을 병이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네네. 빨리 오늘 강의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의학으로 풀어보는 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는 전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암을 예방할 수 있고 또는 현재 암 치료 중이라면 좀 더 효과적으로 제대로 암을 잘 치료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네. 오늘 제가 설명드린 방법만 잘 실천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치유 생활에 도움이 되고요. 예, 완전히 이 암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고 네. 또 한 가지는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 말씀을 드리면 안다고 네. 뭐 또 그 이야기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네. 답답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천을 안 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서 알고 있는 거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네. 맞아요. 안 하면 오히려 모르는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알고 안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강조하는 거 세 가지 반드시 실천하셔서 세 가지. 이 암에 대한 불안, 공포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생뚱맞죠? 우리 집에 곰팡이가 생겼다면 여러분 암세포를 곰팡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곰팡이랑 요즘에 굉장히 습하잖아요. 네. 이제 습한 날씨에 이 반지하방에 가보니까 벽장 뒤에 곰팡이가 까맣게 쓸어 있어요. 속상하죠? 네. 냄새도 쾌쾌하고. 그래서 이 곰팡이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벽장 뒤에 까맣게 쓸어 있는 곰팡이는 칼로 이렇게 벽지를 도려내고 새 벽지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드문드문 있는 곰팡이들은 이거 해결하고자 벽지를 다 뗄 수가 없으니까 약을 쳐가지고 죽이겠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드디어 그 방에서는 곰팡이가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럼 기분 좋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네. 난 드디어 이 방의 곰팡이로부터 해방됐다라고 되게 좋아했는데 며칠 뒤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새벽지에 또 생겼어요? 네, 며칠 뒤에 가보니까 벽장 뒤에 곰팡이가 또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뭘 잘하고 뭘 놓쳤을까요? 자, 잘한 거는 효과적으로 까맣게 있는 곰팡이 부분은 벽지를 교체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약을 쳐서 효과적으로 곰팡이를 없앤 건 잘한 거죠. 네. 잘한 거예요. 그런데 놓친 건 뭐냐? 곰팡이가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방의 환경을 바꾸는 것을 놓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에 불도 떼고 창문이라서 환기도 하고 해서 그 방의 환경을 근본적으로 곰팡이가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어야만이 그래야만이 곰팡이는 다시는 생기지 않는 방이 되는 거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곰팡이가 집에 폈을 때는 그렇게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내 몸에는 이제 뭐 어떻게 환경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렇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럼 곰팡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방의 환경을 바꾸고 네. 벽지를 교체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럼 내 몸속 환경을 바꾸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현대 지금 대형 병원에서 하고 있는 항암, 방사, 수술 이거는 뭐예요? 벽지 교체하고 약 뿌려가지고 곰팡이 죽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특히 그 자연 치유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해요. 그 방에 불 오래 떼고 창문 열면 곰팡이 결국은 다 사라질 건데 뭘 교체를 해? 그런데 사람 몸은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무섭게 달려오는 열차가 있다면 이걸 내가 더 이상 오지 않게
막는다고 했을 때 나는 막고 있지만 처음엔 밀리잖아요. 네. 처음에는 강력한 힘으로 열차를 막아야 되는데 항암이나 방사나 수술은 그런 것들이에요. 급하게 빨리 짧은 시간 동안에 효과적으로 암세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치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만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이제 암 치료의 핵심은 뭐냐면 그 방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근본적으로 곰팡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이 우선은 급한 불은 껐으니까 항암 방사 수술로 해서 급한 불은 껐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몸속 환경을 다시는 암세포가 생기지 않는 환경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어쩌면 내 몸속 환경을 바꾸는 노력만으로도 암이 치료가 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상황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3대 표준 암 치료를 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이 자연 치료를 하시는 분이든 누구도 관계없이 무조건 내 몸속 환경을 바꾸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려고 하는 네. 세 가지 노력은 네. 반드시 해야만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지금 당장 내 몸속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많지도 않아요. 많으면 어려워서 못해요. 예. 딱 세 가지입니다. 네, 세 가지인데 이것만 잘 지키시면 예, 암을 지금 치료하는 분들이든 또 암이 걱정되는 분들이든 암 치유가 끝나고 전이 재발이 걱정되는 분들이든 어떤 분이든지 관계없이 예, 마음 편하게 사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데요? 쉽죠? 네. 근데 아, 쉽다고요? 쉬울 것 같죠? 네. 전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저는 정말 힘든 게 뭐냐면요. 네네. 제 개그 또 동기 친구들이 누구냐면 유민상이 네네네. 그리고 신기루라고 또 네네. 있습니다. 그 친구랑 예. 김준현 씨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네네. 개그 생활할 때 네. 같이 밥을 먹어요. 예. 그럼 뭐 삼겹살 한번 먹어도 그들은 샤브샤브처럼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먹기 전에 걔들 다 먹어버리니까 빨리 안 먹으면 밥을 못 먹기 때문에 천천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쉽지 않고 이제 삼킨다고 이제 저도 어머니한테 많이 혼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식사 시간이 저는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잘못된 건가요? 그래서 이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는 게 예.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런 말 혹시 들어봤어요? 내 몸이 병이 있다면 네. 내 몸의 병을 치료하는 방법도 내 몸에 있다. 또 한의학에는 또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내 몸속에는 내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자연 치유력이라고 하는 명의가 수백 명 살고 있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자연 치유력을, 그러니까 자연 치유력이라고 하는 명의를 끌어내서 내 병을 치료하게 되면 그것이 근본적으로 내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암하고 방사하고 뭐 자연 치유한다고 뭐 풀뿌리 먹고 뭐 하고 이렇게 해봐야 급하게 먹게 되면 도로암이 탑을 불가속인데 도로암이 탑을 나무 아미타불. 급하게 먹으면 네. 말장 헛일이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그 한의학에서는요 이 고치법이라는 게 있어요. 고치법. 고치법이 뭐냐면요 이빨을 두드리는 거예요. 야. 두드릴 고자에 치아 치자예요. 어떻게? 이렇게. 제가 저희 그 병원 환자들한테 매일 아침마다 시키는 거예요. 오. 고치법. 이 이빨을 두드리는 것을 200~300번 정도 하잖아요. 하면 여기 침이 보여요. 그 침을 아주 귀하다고 해서 옥액이라 그래요. 옥액. 옥액. 200~300번 이빨을 두드리면 이 옥액이 고이는데 이것을 2번 내지 3번 놓아서 마시면 신선과 같이 건강해진다고 돼요. 여러분 신선이 누군지 아세요? 거기는 200살이면 거의 막내예요. 그죠? 그래서 근데 제가 공부할 때는 아무리 책을 봐도 고치법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빨을 두드려 침 삼킨다고 신선과 같이 건강하게 사냐. 이거 이러면 비과학이라는 말을 듣지 않겠냐. 내가 아무리 이제 한의사가 될 사람이지만 그런데 이 고치법이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현대 의학이 지금 규명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 오래 씹잖아요. 예. 오래 씹으면 우리가 이 침이
혀밑샘이 있고 턱밑샘이 있고 귀밑샘이 있어요. 세 군데 침이 나오는데 특히 나이를 먹을수록 이 귀밑샘에서 나오는 침 양이 좀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 귀밑샘에서 나오는 침 속에 우리 몸 안에 있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나와요. 그거를 옥시다제, 페록시다제라고 해요. 여러분들 침 그러면 아밀라제밖에 모르죠. 네. 급하게 먹을 때 그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오래오래 씹으면 바로 이 귀밑샘에서 옥시다제와 페록시다제와 같은 강력한 항산화 효소가 나오는데 이 효소가 내 몸 안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줌으로 해서 암세포가 활동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천천히 먹는 것만 해도 근데 저는 천천히 먹어서 이 습관을 바꿔서 근본적으로 터닝 포인트가 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기억에 남는 환자에게 여쭤봤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천천히 먹는 습관을 바꿔서 몸이 완전히 바뀐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자기 건강을 바꾸는데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말은 쉬운데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어려워서 제가 이 방법을 설명을 드려요. 천천히 먹고 싶은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천천히 먹을 수 있냐.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려워요. 환자분들한테는 제가 가계부 같은 걸 줘요. 날짜하고 월, 화, 수, 목, 금토에서 아침, 점심, 저녁 밥 먹는 시간 적는 거예요. 그거를 쭉 적어요. 적으면 목표의식이 생겨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가계부만 적지 마시고 내가 밥 먹는 시간을 한번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한 시간을 한번 재보세요. 재보시면은 이 목표의식이 생기면서 처음에는 10분 내에 드시던 것이 20분, 30분, 40분 늘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제 소장암으로 시작돼서 간암, 폐암까지 전이가 됐던 환자분 중 한 분이 물론 대형 병원에서 항암을 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 천천히 먹는 습관 바꾸면서부터 몸이 확 바뀌면서 완전히 완치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대단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 스스로가 내 몸 속에서 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데 현대인들은 급하게 먹어요. 급하게 먹다 보니까 내 병을 내가 치유할 수 있는 치유력, 자연 치유력 선생님이 나오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먹기가 이제 힘들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첫 번째는 우리가 밥 먹을 때 옛날 어르신들이 밥 먹을 때 물 마시면 뭐라 그래요? 밥 먹을 때 물 마시는 거 아니야?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죠? 예. 그거 급하게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밥과 마른 반찬 위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에 말아 먹거나 물에 말아 먹거나 하게 되면은 급하게 먹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잘 넘어가니까. 예. 씹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넘기면잖아요. 예. 그런데 이 밥과 마른 반찬 위주로 먹게 되고 그럼 물과 국물은 언제 먹느냐? 입안에 음식이 없을 때 먹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달력 보면서 식사를 하는 게 있는데 이거 제가 이제 제가 이야기를 캘린더 다이어트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달력을 보면 어때요? 1부터 30까지 숫자가 있잖아요. 보통 씹다 보면 몇 번 씹었는지 모르고 넘겨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달력을 보면은 1부터 30까지 숫자가 있으니까 보면서 씹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해가지고 30까지 씹고 삼키고 이렇게. 저희 집은 달력이 이렇게 넘기는 건데요, 하루하루. 어떻게 괜찮습니까? 달력을 한 장에 30일 있는 걸로 바꿔서 그걸로 해보세요. 바꾸겠습니다. 그거 하나 사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꼭 그렇게 해야 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음식을 급하게 먹으면은요, 우리 급하게 먹으면 많이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 혹시 아세요? 그렇죠. 네. 그건 이제 그 여러분들 전문가들이 나와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그 위장하고요. 포만 중추가 위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이 들어오면은 위장이 터져 나가도 일정 시간이 지나야 최소한 15분 정도 지나야 뇌에서 포만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밥 먹다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반찬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 주인한테 저기 공깃밥 하나 더 주세요. 그랬는데 네 하고 갔더니 금방 안 가지고 와. 죄송해요. 밥이 지금 안 돼가지고 한 10분만 기다리세요. 10분 뒤에 밥 가지고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죠. 그 사이 불어가지고 먹죠. 그게 부는 게 아니고 그 사이 뇌가 그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급하게 먹으면 뇌가 인지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음식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고 뭐든지 많이 먹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조선시대 왕 이야기 있잖아요. 네. 그 왕들의 평균 수명이 45세라 그랬죠. 네. 예. 근데 가장 장수한 왕이 영조인데 영조. 83세예요. 거의 배를 살았어요. 와. 영조의 건강법은 소식이에요. 소식. 소식? 적은 음식을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먹는 습관을 특히 건강할 때는 신경을 안 쓰고 살 수 있죠. 그런데 네. 이미 내가 질병이 있거나 그러니까 이제 뭐 암이 됐건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어떤 그런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우선은 네. 천천히 먹는 습관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이 외통수예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걸 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좋아질 수가 없어요. 천천히 먹는 습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아, 큰일 났네. 그럼 내가 천천히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정말로 천천히 먹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오래 먹어야 되는지 이걸 궁금하잖아요. 네. 음식을 급하게 먹었을 때 나오는 증상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식적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의학에서는 식적이라는 병인이 있습니다. 예. 병의 원인 중에 예. 이 식적이라는 병인이 바로 음식을 급하게 많이 먹었을 때 나오는 건데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증상들을 쭉 비교를 해보시면 네. 나한테 증상이 몇 개가 있는지 지난 시간에 해봤으니까 다 이제 아시죠?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항목이 많다면 벌써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항목이 많다면 이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아직 질병에 대한 진단 받은 게 없잖아요. 네. 예. 건강할 때 지키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선은요 통증은 없는데. 명치를 누르면 통증이 있다. 이 명치 있죠. 여기를 쑥 누르면 하고 아픈 통증이 네. 있을 수가 있어요. 벌써 한 개요. 명치를 누르면 통증이 있다. 두 번째, 식사 후에 네. 배가 더부룩할 때가 많다. 두 개요. 예. 또 왜냐하면 이제 그 밥 먹는다는 건 뭐예요? 기운이 없으니까 기운 차리려고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밥 먹은 다음에 기운 차려지는 것이 아니고 더부룩하고. 맞아. 예. 세 번째도 같은 거예요. 평소에 눕고만 씻고 만사가 귀찮다. 어머니가 너 먹자마자 누우면 나중에 죽어서 수된다. 수된다라고 협박을 해도 그냥 먹자마자 대자로 누워. 예, 그거 앉아있으라고 맨날 싸워요. 그죠? 저는 엄마랑. 어. 예. 저 지금도 힘들게 눕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당일 누워서 듣고 싶어 이렇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꾸 눕고 싶어요. 네. 그거를 이제 한의학적인 용어로 신중기화, 몸이 무거워지면서 눕고 싶어 한다라고 해서 신중기화라고 하는데 네. 이게 바로 식적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예요. 식적이. 예. 그리고 네 번째, 몸이 잘 붓는다. 아, 잘 보여. 소리 예. 팅팅 부어. 뭔가 여기서 순환이 안 되니까 음식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몸이 잘 부어요. 아유. 붓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자주 체하겠죠. 급하게 먹으니 자주 체한다. 예, 다른 지역에서 먹는 물을 바꾸면 복통이나 설사를 한다. 예, 물갈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예, 여행 물갈이 하시는 그렇죠. 여행 갈 때마다 이런 분들도 이 식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 음식에 두드러기 난 적이 있다. 주로 이제 뭐 오징어 같은 해산물이나 또는 그 복숭아 같은 털이 있는 예, 그런 거 드시게 되면 두드러기 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식적이 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식사 후에 배가 아픈 분들이 많아요. 식사 후에 밥만 먹었다면 배가 아파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식사 후에 바로 화장실 가서 대변을 봐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은 거의 100% 식적이라고 하는 병인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식적이 있으면은요 면역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암 발병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지만 특히 그 아이들 키우잖아요. 아이들 중에 급하게 먹고 식사 후에 바로 대변 보고 배가 아프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성장에 문제가 오거나 성조숙이 오거나 비만이 오거나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천천히 먹고 물 마시지 말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8번, 9번은 뭐 어른들이건 아이들이건 관계없이 이런 증상이 있다면 먹는 습관을 반드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10번째는 트림을 자주 하는 거예요. 네, 자주 하는 거. 그 트름도 되고 방귀도 됩니까? 방귀보다는 아랫배에서 꾸르륵꾸르 소리 많이 나는 것도 식적 증상 중에 하나인데 방귀보다는 트림이 좀 더 많이 나옵니다. 식적은요. 네, 트림,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체중이 점점 늘어난다. 예. 그 이유는
제가 식적이라고 하는 병인, 다시 말해서 급하게 먹고 많이 먹어서 몸이 안 좋아지는 경우에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데 이 식적이라고 하는 병이 발생하면 몸이 부어요. 부으면서 몸이 부으니까 소변도 자주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체중도 늘게 되고요. 몸이 부으니까 관절도 아파져요. 그래서 만성 피로도 오고 또 눕고 싶고 식사하면 배도 아프고 화장실 자주 가고 몸이 무겁고 잘 붓고 소변 자주 보고 자꾸 똥배가 나오는 것 같고 살이 찌는 것 같고 전부 다 이게 급하게 먹어서 나오는 증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이제 한두 개씩 있으면 좋은데 자, 이제부터 11개 정도의 증상 중에서 네. 여러분들이 몇 개에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한 4개 이하인 분들. 저 한 개 있어요. 1개. 전 3개, 3개. 세 개. 이게 둘이 왜 이렇게 그걸 건강해? 뭐잘 맞네요, 궁짝이. 제가 건강하다고 했잖아요. 저 건강하시다고. 그럼 이게 붓는 게 아니네. 예, 그냥 이거는 네, 근육이에요. 근육인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예. 그리고 5개에서 8개는요. 저 6개 있더라고요. 6개. 저도 6개입니다. 아, 좋습니다. 또 잘 맞네. 이런 거는 잘 맞을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요?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괜찮을까요? 그 정도면은 괜찮습니다. 그래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날수록 식적이라고 하는 병이 발생하기가 쉽고 그 이유로 해서 몸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특히 암,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이런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라면 특히 암을 앓고 있는 분이라면은 이런 식적이라고 하는 증상들이 있다면 반드시 천천히 먹는 식사법을 반드시 실천하셔서 나 스스로가 내 몸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네. 걷질 않는데. 걷기예요, 걷기. 절대 아마 안 걷거든요. 또 이런 말 할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 가지고 이렇게 대단한 거 같이 이야기를 그러는데 이게 너무 대단해요. 여러분들 공기가 소중해 하면 어때요? 공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공기 없으면 어때요? 죽어요. 죽잖아요. 안 걸으면 죽는 거예요. 왜? 우린 동물이잖아, 동물. 식물은 가만히 있는 거고, 그죠? 식물은 가만히 있으면서 동물을 먹고 살고, 동물은 걸으면서, 움직이면서 식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자연의 이치란 말이에요. 동물이 걷지 않는다는 거는 그건 건강하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특히 그 암 환우들의 특성이 뭐가 있냐면 다 그러신 건 아닌데 나는 항암도 했고 지금 수술도 했고 몸이 힘드니까 좀 요양도 해야 되고 내 몸도 관리도 해야 되고 하니까 누워 있어야 돼 쉬어야 돼 또 주변에서도 아이고 고생했으니까 쉬어 이런단 말이에요. 고생했으니까 누워서 쉬라는 이야기는 그거는 병은 낫지 말라는 소리예요. 아이고. 그래서 기운이 없어서 못 걷는 것이 아니고 안 걸어서 기운이 없는 거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프로그램이 있는데 과거에 예. 일본에 가장 말기 암 환자들이 가는 그 호스피스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서 가면은 일반 모든 치료를 다 포기하고 이제 안 돼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상하게 한두 병씩 이렇게 회복이 돼서 나오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가봤어. 도대체 뭘 하길래 좋아지느냐 예. 하니까 새벽에 다 일어나서 산길을 걸어. 아. 그 안 좋은 몸을 가지고 산길을 걷는 거예요, 같이. 의사와 같이. 네. 걷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걷는 게 왜 중요한지 제가 좀 설명 더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사수하라. 네. 여러분, 엉덩이, 허벅지 근육이 우리 몸 전체 근육의 몇 프로? 70%. 70%. 70%. 그러니까 엉덩이, 허벅지 근육이 빠지잖아요. 네. 빠지면 70%의 근육이 그냥 빠지는 거예요. 안 되지. 근데 나이를 먹을수록 근육 부자가 진짜 부자예요. 네. 근육이 있으면 항암을 하시는 분들이 있나 또는 그 외에 다른 질병이 있는 분들 기본적인 면역 체계가 근육이 잡아주기 때문에 치료하는데 훨씬 유리해요. 그런데 엉덩이 허벅지 근육이 빠지면 이게 아무것도 안 돼요. 기본 면역의 기본 기초가 사라지기 때문에 뭐를 해도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엉덩이 허벅지 근육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BMI, 체질량 지수를 검사해서 근육량, 지방량을 반드시 확인하고 일주일 사이에 근육이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하고 요즘에는요, 그 체지방하고 근육 측정하는 기계 간단하게 하는 거 가정용으로 팔지 않나요? 네.
단순하게 체중만 재지 마시고 그런 것들로 매번 내 근육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거 확인하셔야 되는데 걷게 되면은 사실은 확인할 필요가 없이 근육은 잘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10,000보씩 걸으라고 하는데 이 10,000보가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1시간 반을 걸어야 10,000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걸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걷다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걸어야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걷게 되면 근육이 살아나게 되고 근육이 살아나면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치료라도 그 치료가 좀 더 상승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암 진단 받고 이제 산속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죠? 저는 암 진단 받고 산속에 들어가는 분을 제일 바보라고 그러거든요. 왜요? 왜냐? 산속에 가서 혼자 있어봐요. 밤에 얼마나 무서워. 우울증밖에 안 생긴다니까. 근데 거기 왜 가는 줄 아세요? 왜요? 공기가 맑으니까 가는 거예요. 왜? 산소 때문에. 사실은 산소가 최고의 항산화제예요. 산소를 많이 흡수할수록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도 훨씬 더 많이 제거가 되고 우리 침묵의 암살자라고 하는 만성염증도 최대한 많이 감소가 됩니다. 산소가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그 산소 때문에 굳이 산소에 가서 그 불편한 데 가서 있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제가 하는 거예요. 거기 혼자 있으면 정말 정신적으로 우울증밖에 안 생겨요.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정신적으로 위안 받으면서 치유 생활하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 의견이에요. 네. 그런데 걷잖아요. 걸으면 가만히 있을 때에 비해서 5배 이상의 산소 흡수량이 돼요. 그러니까 산속에 가도 가만히 누워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도시에서 걷는 거에 비해서 그게 그렇게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누워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걷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물론 발바닥에서 느끼는 그 감각에서부터 올 수 있는 지압 효과도 있지만 예. 근육이 키워지고 또 한 가지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산소 공급량이 최대 5배 이상 증가되기 때문에 건강성 올리는 데는 걷는 것만큼 좋은 게 없고 그래서 반드시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걸으면 살고 걷지 못하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목숨 걸고 걸어라. 예, 이렇게. 선생님 걷는 거에 대해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네. 그 땅도 중요합니까? 아, 예, 딱딱한 땅은 안 좋다고 들은 요즘 거. 항토끼를 많이 걷잖아요. 관절에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신발이 되게 중요해요. 아, 신발. 그러니까 이제 딱딱한 땅이어도 예, 흙길이면 좋은데 예. 흙길이 주변에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신발을 좀 폭신폭신하고 관절에 무리가 없는 그런 신발 신으면 좋고 요즘에는요 지방자치에서 이 어싱할 수 있는 황토길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네. 둘레길 같은 거. 예,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주변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요 네. 요즘엔 거의 다 있어요. 거기 가셔가지고 맨발 걷기 하세요. 맨발 걷기 이상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 설명만 드리려고 해도 시간이 길 것 같은데 네. 걸으면서 이왕이면 맨발 걷기 이러면은 건강성 올리는 데는 그 이상 좋은 게 없다. 어쨌든 주변에 황토길이 없다고 주저하지 마시고 운동화 신고라도 반드시 걸어라. 네. 알겠죠? 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요, 나사 풀고 살기예요. 나사. 네. 이게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보다는 더 어려운 거예요. 나사 풀고 사는 게. 바보처럼 살아라. 우리가 지금까지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살아왔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렇게 살아왔던 삶에서 이 나사 하나 풀고 사는 게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왜 한동안 왜 그 한강에서 멍 때리기 대회 네. 했잖아요. 네. 옛날에는요 어르신들이 젊은 친구들이 멍 때리고 있으면은 혼냈어요. 젊은 것이 멍 때리고 있냐고. 앞날이 구마개 같은 애들이 멍 때리고 있냐고.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멍 때리기 대회 하잖아요. 대회가 있어요. 예, 있어요, 그죠? 예. 그 이유는 멍 때린다는 말이 뭐예요? 나사 푸는 거거든요. 나사를 풀고 살면 몸에서 치유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 같이 교감신경이 떨어지고 부교감신경이 올라가면서 자율신경이 조화가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요. 몸 안에 행복한 호르몬이 올라오면서 신부치원이 올라가고 예, 또 세포에 건강한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잘 되면서 암세포가 싫어하는 내 몸속 환경이 되는데 그게 바로 나사 풀고 살기를 실천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분들 누군지 아세요?
지식인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네. 또 고집센 사람들 이거 안 돼요 잘. 그런 분들일수록 다 내려놓으셔야 돼. 내려놓으시고 그 이렇게 편하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목표를 어떤 목표를 갖느냐 하면은 오래간만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전화를 하는데 그 친구가 야, 너 이상한 것 같아. 좀 이상해진 것 같아. 나사 풀린 애 같아. 너 왜 그래? 이러면 대박 성공. 성공입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친구는 얘 암이니까 아이고 야 너 어떡하니 하고 걱정을 하는데 얘는 전혀 생각 없이 예, 7렐레 8렐레 하는 거죠. 이러면은 그 친구가 좀 이상하잖아요. 얘 암 환자면은 막 심각해야 되고 두려워야 되고 겁나야 되고 걱정해야 되는데 막 7렐레 8렐레 하고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네. 또 이상한 것 같아, 나사 풀린 것 같아. 이 말을 듣는 순간 이분은 이미 치유가 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암 때문에 치유하고 걱정되고 두려우신 분들은 반드시 이 나사 푸는 것 실천하시면 좋은데요. 이 또한 천천히 먹는 것과 같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쉽지가 않아서 이 나사를 푸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 우리도 불교와도 관련이 깊어요. 네. 그 명상이나. 그래서 이 명상이나 호흡 또는 적절한 취미 생활로 나사를 풀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 교감신경이 항진됐을 때 이거를 떨어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호흡을 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죠. 하고 한숨을 쉬잖아요. 네. 한숨을 많이 쉬라는 거예요. 한숨 쉬는 게. 한숨을 많이 쉬면 한숨이라고 하는 것은 들숨은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거고요. 날숨 쭉 길게 내쉬는 거는 부교감신경이 항진되는 거예요. 한숨을 많이 쉬게 되면 그 호흡을 통해서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내 마음이 나사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명상법이나 다른 여러 가지 것들 뭐 중요한 것도 많이 있지만 뭐 짧은 시간 동안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명상법이 있다면 반드시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이 호흡법, 특히 이 들숨보다는 날숨을 길게 내쉬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되면은 훨씬 더 나사를 푸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호흡 명상법이라는 게 있는데 네.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이 호흡 명상의 주 그 목적은 뭐냐면요, 이 자율신경, 그러니까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하는 신경이잖아요. 네.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데 가면은 동공이 열리면서 잘 보이는 거. 동공 열리는 거 시켰어요, 본인이? 아니요. 지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밥이 들어오면은 가만히 있다가 위장이 움직이는 거. 내가 시키지 않잖아요. 밤에 잠을 자는데 잠잘 때 심장 안 뛸까 봐, 호흡 못 할까 봐 고민해요? 그런 거 안 하죠. 내가 신경 안 쓰고 정신이 없어도 지가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자율신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많은 자율신경 중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자율신경이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호흡이에요. 호흡은 자율신경 영역이기도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좀 빨리 쉬거나 천천히 쉬거나 한동안 안 쉬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자율신경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들숨보다는 날숨을 길게, 그러니까 한숨 쉬는 것을 자주 함으로 해서 부교감신경을 올릴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딱 집중하는 것이 바로 호흡 명상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실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강조한 3가지 생활 습관 반드시 실천하셔서 그것 때문에 암이 발생하고요. 그거를 개선해야 암 치료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실천하셔가지고 건강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당장 내 몸을 건강하게 바꾸는 방법 오늘 배운 대로 잘 실천하셔서 건강한 삶,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다락방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